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 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자산 800억을 동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이고 이 돈 과연 어떤 돈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 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그 매체가 오세훈 시장 부인의 강의실도 무단 침입하려 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를 벌일 건지 이제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14.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마이너스 14. 11월 수출 마이너스 14% 곤두박질. 작년 대비의 곤두박질입니다.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위기. 계속해서 주요 경제 지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수출 2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업까지 이어지고 있어 파업 장기화된 이 손해와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기적. 기적. 서울신문이 오늘 이면에 보도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경우의 수는 잊어라. 카잔의 기적을 기억하라. 16강 신라 희망 투지의 벤투. 감독 퇴장당해서 공백 속에 손흥민 선수 캡틴을 중심으로 결속감을 보이고 있는 우리 대표팀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때 포르투갈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전략 오늘 밤입니다. 일본이 스페인을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많은 국민들이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분당. 분당? 조선일보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분당 어느 쪽 얘기일까요? 민주당 분당 가능성. 친명 비명계가 동시에 거론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는 고양이 탈승 호랑이다. 그런 모습으로 돼가는 게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친명계 중진은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된 정말 당이 깨지는 상황 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계속해서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서 이재명 방어 논평 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쓴소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친명 쪽에서도 비명 쪽에서도 동시에 당이 쪼개질 우려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도. 경향신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서해 사건 도 넘지 말라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거다. 서훈 안보실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 넘지 말라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강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수사도 못하게 하려는 거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서재현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자산 800억을 동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드디어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김만배. 50억 대납의 진실은 무엇일까? 500원도 아니고 5,000원도 아니고 50억을 대신 진실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내용 증명까지 나오자 이 김만배 씨가 유동규에게 4억 줬다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분양 대행업자 이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보냈다는 그 내용 증명, 저희 앞서 보도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남욱이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인허가 위에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 최측근 등의 현금을 건네진다고 얘기를 들었다 라는 내용 증명서까지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 검찰이 우체국 업무 협조도 안 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가 42억 5천만 원을 남욱에게, 해당 돈에서 32억 5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건넸다라고 남욱 변호사는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욱 변호사는 최소 4억을 이재명 측에게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남욱에게 32억 5천만 원 받았고 이 가운데 4억을 유동규에게 건넸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측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고 김만배 씨는 유동규에게 수억을 전달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보도인데,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재산 800억을 동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대장동 수익 4,446억 범죄 수익으로 판단돼서 유죄 판결 시 환수 가능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적 가능한 800억 원대 재산을 우선적으로 동결할 걸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억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보통 이제 그 범죄 영화에서, 특히 미국 영화 중에서 FBI가 다 뭐 국제 범죄 조직의 통장이나 뭐 어디 스위스 은행에 몰래 보관돼 있던 뭐 자산을 동결 조치 시켜놓고 나중에 다 이렇게 압류하는 걸 많이 봤는데, 우리 법원도 지금 재산을 동결했어요. 이 동결의 의미가 뭡니까? 얼려버리는 것도 아닐 테고. 일단 잡아놓는다는 뜻이죠. 누가 잡습니까, 그걸? 그거를 검사가 청구해서 네. 법원이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죄를 왜 짓냐면요, 그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다. 네. 대장동도 돈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은, 예컨대 제가 1,000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10년을 썩어도 그 1,000억이 온전하게 그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제 연봉은, 감옥에 있으면서 연봉은 힘들겠지만 100억이에요. 그렇군요. 1년에 100억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처벌은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거고, 그 박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형법에 추징과 몰수와 추징이거든요. 몰수와 추징.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제 법원이 발령한 추징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형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나와 있는데, 예. 그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만약에 추징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금 추징을 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돈을 박탈할 수 없는 그런 현저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 청구로 판사가 발령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허. 근데 이게 이제 추징 보전 명령이 나왔단 말이죠. 예. 기소가 되기 전에도.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다른 판사가, 지금 그 판사가 대장동은 굉장히 불법적이고 상당한 중형이 나올 것으로 그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현실적으로 이 법에 보면은 이 추진 보전 명령은 가압류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가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남욱이나 뭐 김만배 씨나 뭐 빌딩도 사고, 저희 사무실 근처에 빌딩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거 팔 수는 있어요. 근데 팔 수는 있는데 매수인은 그 추진 보전 명령이 붙어 있는
그런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건물을 매수한 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매수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그 빌딩이나 뭐 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매각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 매각되더라도 뭐 그 회수 안 되는 예.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가 나온 것이다라고 어허.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장동 일당들 입장에서는 네네. 속이 쓰리겠군요. 일단 내 돈인데. 속이 쓰리죠. 그 뭐 어떻게 나눠 먹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나중 문제인데 일단은 속이 쓰리다. 네네. 그럼 2단은 네. 이거 만약에 유죄로 판정되면은 국고로 환수되는 겁니까? 그렇죠. 몰수되는 겁니까?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쓰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 추징 보전 명령이 나오고 추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심경에 상당한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가 내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천화동인 1호가 1208억이잖아요. 이게 내 거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거 이어야 된다. 그런데 설령 그것이 뭐 이재명 대표 측이나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국가에서 추징돼 가지고 박탈이 되면 그러면 그거 뭐 가지나 마나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냥 김만배 씨가 제대로 된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 네, 추징 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음. 이재명 대표의 소원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가장 자랑했던 게 대장동 사업이었어요. 단군 일의 최대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일을 성남시의 최대 치적이고 예. 대장동에서 가져가는 돈들을 민간 업자들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거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주기에 대장동 사업했다고 이재명 시장이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으로 다 가져가려고 했던 내용들이 드러나니 이거 국가가 환수해서 국가를 위해 쓰이게 되면 결국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소원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네, 최대 환수군요. 최대 환수니까. 성남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시장은 이거 아니 민간업자가 가져가야 될 몫이 있는데 창의적인-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창의적인 이거를 걱정이 성남시가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했는데 최대치까지 한 게 이거다라는 게 예.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못 해내고 이제 검찰이 해내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환수해서 범죄 수익이니까 이재명 시장이 검찰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허. 김병민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 굉장한 일단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있다. 정혁진 변호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었을까요? 김영주 의원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 김만배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최소 4억을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했다. 주었다. 이 대표 측에게 주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김만배 씨가 보도에 따르면 4억을 유동규에게 줬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보도가 맞다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일차적으로는 이제 돈이 한 크게 보면은 그 두 방향으로 간다. 한쪽은 집행부 측, 한쪽은 의회 측. 네. 성남시 의회 의원한테 간 부분이 있고, 그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간 거고, 유동규 씨가 일차적으로는 이재명 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억이고, 그 4억이 또 1억하고 5천만 원씩 김용과 진진상, 그리고 또 뭐 부분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종교단체 이렇게 돈이 흩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다시 근원으로 추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한다 보면 대장동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 즉 유동규라고 하는 성남 도계공에 있는 사람이 예. 직무상 알게 된 그 기밀을 업자한테 누수를 시키면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법원과 검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돈을 얼마 예. 환수했다는 것보다 법원이 인용했다는 것이고, 그 돈이 어허. 한 그 뭐 만들어진 수익이 예. 일부 어쨌든 조금씩 이재명 측이라고 하는 유동규, 김용, 정진상에게 갔다까지가 지금 검찰이 또 법원이 인정하는, 같이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보도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도가 줄 돈을 쌍방울 아태업이 북한에 대납해 준 거 아니냐, 50억 대납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이재명 경기도가 낼 돈 쌍방울 아트협이 북한에 대납?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 아트협 경기도 남북 경협 비용 대납 대가 대북 사업 특혜 여부 수사 중 지난달 29일 안부수 아트협 회장 구속 기소했어요. 검찰은 공소장 보면 2018년 10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 평양 방북 스마트팜 조성 사업 등 6개 분야 경업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북측은 해당 사업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북측이 2018년 12월 중국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트협 회장,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관련 아무 지원 없다. 쌍방울이 대신에 사업비 50억 내달라. 김성태, 안부수, 북측 경기도 경협 비용 대납 제한 수락 후 50억을 건네기로 공모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낼 돈, 어쨌든 이 경기도민의 혈세인데 네. 그걸 아낀 거네요? 직접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쌍방울이 끼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불법이네요. 그러니까 쌍방울과 경기도의 모종의 관계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재명 당시 지사를 제외하고 쌍방울이 경기도랑 인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018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아닙니까? 2018년도 4월 달에 판문점 선언하고 9월에 평양 선언에서 약속을 합니다. 예. 같이 잘 지내기로. 막 경협도 하자고 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북한이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예. 비핵화 로드맵을 실현해야 되고 약속한 대로 서울 답방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바로 다음에 2월 하노이 노딜이 완전히 예. 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진전이 될 때 저런 뭐 쌍방울이든 경기도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꽉 막혀져 있고 대북 제재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환치기 해서 돈 만들어다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 심각한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죠. 이걸 경기도를 대신해서 했다고 하니 지금은 대장동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중점이 돼 있습니다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거나 이 쌍방울에 관련된 내용들이 북한과의 모종에 대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진전되는 순간 전 대한민국이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뭐 의구심이 듭니다. 예. 이미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자, 서지현 부대변인. 네. 이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맞다면 제2의 대북 송금 아니냐. 이각에서는 이런 뭐 비판도 나오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검찰 입장에서나 모든 이제 관점을 모든 범죄의 어떤 몸통은 이재명 뭐 경기지사 당대표로 하게 되면 이런 흐름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사실 조금만 냉정하게 저걸 보시면 공소장에도 보면 10월 달에 평양 방문해서 경영 합의서 작성 MOU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0억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합의를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고 뭐 통상적으로 그 추경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도 12월이나 1, 2월 돼서 우리가 경기도도 한 해 27조 뭐 이렇게 큰 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50억을 해달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50억을 승인받고 지출하는 것인데 10월 달에 합의해놓고 12월에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50억 경기도가 줄 돈을 쌍방울 측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 있다. 그러니까 50억 대납이라는 의미 자체가 경기도는 이런 사업에서 협의하고 협조해서 필요할 때는 금전적인 투자까지 약속했지만 이것이 50억을 무조건 투자 아니면 지원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쌍방울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개인의 범죄에 대한 일탈 행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기도와 특히 경기도 사업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 고리로 찾기에는 조금 불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쌍방울에게 북한에 돈 대신 줘라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그거군요. 네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 쌍방울 같은 경우에 참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다른 게 떠나가지고 첫 번째로 경기도가 북한에다가 왜 돈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북한이 경기도에 뭐 돈을 빌려줬습니까? 아니면 뭐 냉면을 갖다 보내줬습니까? 경기도가 북한에다 돈을 빌려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북한에다가 돈을 보내는 거는요. 그 경제 제재 거기에 이제 생션에 위반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그것을
경기도가 몰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일부러 돈을 다이렉트로 지원한 것이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북한 측에서 경기도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또 쌍방울도 그게 부담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보낸 게 아니고 예. 결국은 아태협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를 통해 가지고 50억이라고 하는 45만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몰라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다 알고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태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한 그 단체를 통해 가지고 예. 돈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이어서 북한에게 50억 대납 의혹까지 불거지게 됐습니다. 과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민주당의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를 참석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우리의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귀에 똑똑하게 들리도록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보불안 경제무능 윤석열 정부의 편파 수사를 규탄한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규탄한다. 무검 유죄, 유검 무죄. 결국 윤석열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강력하게 요청한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 공포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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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분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박영선 전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표 경선이었나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예를 들면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분당 가능성이 있다.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이 작고 가녀리고 가녀렸고 귀엽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마음속은 실제적으로 야욕에 불타는 또 모든 것을 다 맹수의 제왕이지 않습니까? 예. 다 그립감을 세게 장악할 패권 정치를 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부드럽지만 이제 그런 표현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고양이라고 하면 미묘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개인기를 통해서 대중을 사로잡는 예. 현혹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 안에 숨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분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갈라쓴다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상화라는 개념도 있지 않겠냐. 박영선 전 장관의 개념으로 보면 여전히 호랑이다운 호랑이를 키워야지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의중에 상당히 다양한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당 가능성. 자, 또 17대 때 민주당 의원하신 또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분당 가능성은 지금이야 분당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총선을 앞두면 어디든 분당 가능성 혹은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분당의 자연스러운 출현 또 다른 세력의 출현과 함께 분당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당 혼자의 분당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세력 전체의 변화, 예.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분당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이 분당 가능성을 꺼내 들었고 조홍천 의원은 더욱더 수위를 높여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부 다 검찰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해서 단일 대우로 이건 버티자 하자 이렇게 주류들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관계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반박 대응을 하고 논평을 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불편하다. 개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 중에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당연히 해명도 하고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조홍천 의원과 김영배 의원, 당이 전체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고 하기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 모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아시다시피 검찰 출신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개인적인 리스크는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서재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다양한 의견이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게 당연히 민주당에 필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당하자고 하면 위험하죠. 예. 그리고 당대표 내려오라고 하게 강요하는 문제가 되지만 그런 내부의 위험성이나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이제 국민의 눈높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목소리고 꼭 경청하고 이제 보완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그 한 2년 전에 사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정경심 교수를 이제 공소를 할 때는 그때는 공소장에 성명 불상자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합리적이었다 봐요. 검찰이 왜냐하면 그 진실을 찾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그 경선 자금이라고 공소장에 제기를 하고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다는 명목하에 당사를 압수수색하다 보니 이것이 개인의 어떤 그 수사의 그런 것보다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검찰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선입견을 가진 수사, 편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재명 당대표 개인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나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당이 공적인 영역을 사적인 영역까지 보호하진 않는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건 당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나선 거고 이재명 개인의 의혹을 우리가 감싸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 그렇군요. 과연 국민의힘 옆에 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하태경 의원은 정당 없어질 수 있다. 더욱더 시니컬하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세력이 부패한 정치 집단이라는 게 사실상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영원히 격리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범죄자가 당대표로 선거를 이끈다. 그런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정당 없어질 겁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이분의 등판론도 나옵니다. 누굴까요? 조국 등판론? 조수진 의원, 민주당 의원들 사이 차기 주자로 이재명은 물 건너갔다 평가가 많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조국 사수 색깔 분명히 나타낸 것 보면 차기 주자는 조국이다. 심평 변호사, 이재명 시대 전부로 공백은 조국이 메울 것이다. 지지율 10% 이상 나오면 눈에 뵈는 게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임종석 전 실장 몸 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낙연 총리 빨리 귀국한다 이 얘기도 들리고 정세균 총리 몸 푼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조국 전 장관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리는데 몸 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구로 따지면은 그 투수 대기석에서 몸 풀고 있는 구원 투수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이는데. 뭐 그게 이제 동상이몽일 텐데 네네. 사실은 뭐 정세균 전 총리는 뭐 다른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몸을 풀고 계시는 워낙 잘하시니까. 정치계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지금 뭡니까 노무현 재단을 맡고 있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명분이 없고 뭐 조국 그 전 장관이 열심히 몸을 푸는 것 같아요. SNS를 다시 시작하고 본인 스스로도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조수진 의원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설령 문제가 있어서 바꾼다 하더라도 조국으로 바꾸는 것은 별로 당에 좋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조국 등판 반대. 하지만 문제는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마땅한 대체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지금 논의하고 있지 실질적인 어떤 뭐 한 사람의 대안을 갖고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분당에 대해서도 섣부르다. 그리고 당대표 교체, 뭐 강판에 대해서는 섣부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국은 반대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자택에 무단 침입한 그 매체가 오세훈 시장 부인의 강의실에도 무단 침입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오세훈 부인 강의실, 고발당한 야의 입. 자, 오세훈 시장의 부인 강의실도 무단 침입했다.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죠. 더 탐사 강진구 기자가 이 뭐 방실 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6일 지방선거 앞두고 송현옥 세종대 교수, 오세훈 시장의 부인이죠. 자녀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그 더 탐사 관계자가 송현옥 교수 수업 강의실을 무단 침입해 몰래 녹음을 시도했다. 이분은 한동훈 장관 스토킹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방실 침입 이게 뭔 말입니까? 그냥 뭐 주거 침입죄예요. 방실은 뭐예요? 그냥 방이죠. 이런 방. 강의실 같은 것도 방이고. 강의실. 그다음 뭐 제가 원룸에 있다라고 하면 원룸 방 안으로 들어와도 그게 방실이고. 예. 법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거 침입죄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그게 주거 침입죄다. 방실이 법률 용어군요. 네, 그러니까 뭐 주거 침입죄랑 100% 똑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강의실은 사실은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뭐 제3자도 들어갈 수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뭐 아무나 들어올 수도 있죠. 뭐 제가 들어가가지고 교수님 강의 잘하시나 한번 내가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돼요. 그런데 강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느냐? 나쁜 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녹음을 한다든지 뭔가 해악을 끼칠 그런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송 교수가 그 강 기자의 저런 목적을 알았으면 내 강의실에 들어오는 것으로 허용을 했겠느냐? 절대로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추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방실 침입죄, 주거 침입죄로 이제 의율이 돼가지고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참 뭐 이렇게 침입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자꾸 하면 이제 상습이 되고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그 형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 주거 침입했을 때의 어떤 목적도 압수수색 당하는 기분을 느껴봐라. 네. 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굉장히 좀 불손하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요 강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목적이 굉장히 불손하다. 그렇죠.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더군다나 그냥 꼬투리가 아니고 이게 지난번 지방선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까지 사실 안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의도가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언론을 이용하고 조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엔 여러 명이 우르르 간 게 아니라 그냥 폭처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법으로 의율될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간 건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교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반짝반짝 눈을 빛내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실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강단에서 보면 누가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이 쑥 들어오고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학생 때는 이러고 졸고 있으면 모르겠지 했는데 한눈에 다 보이죠. 그 제가 가끔 이제 뭐 특강할 자리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보면 이러고 있는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모르는 사람이 쑥 들어와서 뭐 부스럭부스럭 돼서 뭐 녹음기를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취재를 빙자한 사실상 폭력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때가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전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오세훈 시장이 제 옆 지역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광진 가불이죠. 저 때 대변인을 같이 하고 있어서
종일 같이 있는데 갑자기 저 소식을 듣고 나서 오세훈 시장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게 사람이면 누구나 뻔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아내는 건들지 마라, 아내와 아이는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잘못된 약간. 게 있으면 정당하게 요청해서 취재를 하면 되는 건데 취재가 아니라 취재를 빙자한 거의 폭력행위에 가깝거든요. 저 때는 더 탐사가 아니라 아마 열린공감 TV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 부인에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 자택에도 갔잖아요. 예. 그걸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 선거대로 가면 윤석열 후보의 그 당시 후보입니다. 후보의 너무 모친이 있는 데에 찾아가서 저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당시 뭔가 자기들끼리 의혹을 제기했던 양모 전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94세 된 치매 걸렸다는 노모한테까지 취재를 빙자하고 찾아가서 거의 폭력에 가까운 행위들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이 언론이다 자칭하고 취재라는 명분 아래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공동체 질서는 깨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잡고 저런 식의 취재 방식이 어떻게 응할 수가 있습니까? 취재를 응하지 않으면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계속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버 활동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금전적 이익,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한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협업했다는 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로 드러나서 대변인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연결선에 한 번쯤 대한민국 사회가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겨눈 의혹에 대한 행동이었고 앞서 한동훈 장관 자택 침입 같은 건도 한 장관을 겨눈 행동인데 그 행동으로 가장 이제 위협을 공포감을 느낀 대상자들은 공교롭게 다 여성들이었단 말이에요. 부인, 네. 아내, 그다음에 딸, 노모. 약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벌지 않습니까? 슈퍼챗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영상들 틀어놓고 예.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12구 참사에 대한 희생자 명단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행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튜브 영상하는 과정 속에서 떡볶이 광고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언론이라면 취재 윤리가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해야 되는 도덕적인 의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최소한의 의무감조차 없는 상태 속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다음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법적인 문제에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이런 잘못된 일들 나왔으면 민주당도 아무리 야당이지만 나서서 저 더 탐사, 강진구 기자 등에 대해서 정말 거칠고 강하고 문제제기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도를 넘은 말 그대로 도를 넘은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의 신상 정보를 이 매체에 그냥 준 해당 경찰을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를 그냥 보내줬죠. 수서경찰서 관계자를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청 국수본. 시민단체는 아니라고 소홀한 사고에서 발생한 실수라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심이 든다라며 해당 수서경찰서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게 이제 시민단체의 의심처럼 정말 수서경찰서 관계자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네네. 일종의 어떤 경종을 울린 고발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범죄는 안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민사 책임하고 형사 책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민사 책임은 과실로 인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형사적으로 처벌받으려면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크게 다쳤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이런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의 개인 정보를 갖다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형사적으로 이게 처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제가 경찰관이고 그 위에 있는 과장이나 이제 경찰서장이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장관님한테 보내는 거니까 장관님 관련된 사건이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더 꼼꼼하게 봤었어야 될 것 같은데 봤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그야말로 게으르게,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냈다. 이거는 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 들어가고 지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의 힘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경찰이 검찰의 권한도 많이 가져왔죠. 국정원 권한도 많이 가져왔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찰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을 지난번 이태원부터 해가지고 계속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경찰을 믿고 검경 수사권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서 징계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영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대변인이 김의겸 의원이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이종배 의원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지난달 28일 김의겸,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6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공모 혐의 등으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연달아 고발이 된 셈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 라고 언급했던 이 대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스토킹 수사받고 있는 사람과 협업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김의겸 의원님께서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지금 수사 중인 그 더 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허위 사실이 보도될 경우 역시 거기에 공모하시는 거가 된다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질문을 못한다면 배지를 떼야 되는 일이죠. 배지를 떼야 하는 일이다. 일단 고발됐는데, 그런데 김용주 의원님, 그 국회 아니잖아요.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국무상 발언과 관련돼서는 분명한 면책특권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하기를 협업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협업한 대상자 자체의 범죄 자체가 말하자면 본인하고 연관됐을 때 면책특권 바깥쪽의 영역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협업이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면책특권 밖에 있는 단체의 범죄 행위와 연결이 돼서 따라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나 재판부가 어떻게 어떤 제목으로 걸 것인가, 이런 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재원 부대변인,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김의겸 의원은 이제 협업이라고 발언은 했는데, 이게 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협업을 코워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저쪽이 주는 거 그냥 받아서 쓱 보고 문제 있네 하고 그냥 확인 체크 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 수준인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발굴을 하고 이걸 페이퍼를 만든 수준인지, 어떤 협업인지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협업이란 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상이몽처럼 그 해석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그 제보의 차원인 것인데, 그 협업이라고 하면 이제 듣기에서는 이것을 조작, 특히 거짓말을 뒤에서 사주한 것까지 들어가지 않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검찰에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최초에 저도 그렇고 김의겸 의원도 그렇겠지만, 이 첼리스트의 증언 자체가 그냥 허황된 이야기인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식당에 어떤 피아노가 있고, 그리고 또 이세창 총재라는 특정인을 지목하고 이세창 총재가 또 녹취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변호인 측에서, 첼리스트 변호인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녁까지 이세창 총재와 김현장 변호사 한 명과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100% 허위다라고
뭐 믿지 못한 상황에서 제보를 받고 말씀드렸지만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확인 못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협업이라고 해서 김의겸 혹은 민주당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뒤에서 사주해서 예. 어떤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발언은 협업이라고 했지만 뭐 네. 잘못은 없다. 자 이런 겁니다. 뭐 공작을 하거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건 아니다. 그게 그냥 있으면 범죄 민주당 행위인 속은 것이죠. 거다. 그런 그렇죠. 거죠. 민주당 속은 거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까?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TF 구성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 있는 최고위 발언에서도 두 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강한 확신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첼리스트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제보만 받았다고 제보나 그런 부분에 저희도 최고위원회에서 틀었을 때 야 이게 분명히 범죄 행위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그 증언의 신빙성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세상 총재라든지 그 식당의 어떤 묘사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첼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부분 플러스 의견적인 부분 그걸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사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공식화한 거는 잘못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할 때 민주당의 지도부가 진술뿐이다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은 그 청담동 의혹이야말로 진술뿐인데 거짓말뿐인데 TF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최고위 발언이 나왔던 걸 보면 무언가 강한 확신 혹은 근거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면 아까 그 협업이 과연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이 단순히 내가 들었는데가 아니라 정말로 뭐 구체적인 협업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리스크 행동에 대한 책임이 이제 돌아오는 시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발이 됐으니까 왜 김의겸 의원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배경이 단순한 그 제보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의혹을 제기했던 뭐 더 이상의 어떤 정보가 있었던 것인지 네. 그 부분이 이제 밝혀질 사항인 것이죠. 그렇죠. 자 어디까지 협업했다고 보십니까? 두 분 의견 좀 들어보죠. 제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장관이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의겸 의원하고 김의겸 대변인하고 더 탐사하고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미끼를 던진 거예요. 야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의겸 그 대변인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야합한 거 아닙니까가 아니고 뭐 커넥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부인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난 더 탐사랑 관계 없다. 그런데 야합이라는 아주 강한 그 메시지를 갖다 워딩을 딱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내가 무슨 야합을 했냐 나는 협업을 했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야합이나 협업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 야합과 협업은 법적으로 같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 그 표현에 좀 그 뭐 다소 그것만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같이 공모해가지고 일을 저질렀다. 똑같이 같은 목적으로 공모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좀 저속하게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합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협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미끼를 잘못 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의겸 의원님이 대변인님이 나름 돌직구예요. 그런데 볼이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구가 안 돼요. 말을 이렇게 막 센 말을 갖다가 막 돌직구를 막 던지는데 제구가 안 돼가지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여당하고 야당이 아주 팽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팽팽한데 9회 말 그 이사 후에 7대7에 9회 말 이사 후에 3루인데 김의겸 의원이 자기가 이제 대변인이라고 소방수로 딱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뭐 150km, 160km 센 볼을 갖다 던졌는데 제구가 안 돼서 폭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8대7로 역전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한 너댓 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요. 감독님이 그러면 이제 저 사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감독님이 자기 일이 더 바빠가지고 지금 뭐 그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계속 소방수로 쓰고 있는데 저걸 지켜보는 그 민주당 팬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얼마나 그냥 답답할까. 제가 오히려 더 답답할 정도입니다. 장익준 변호사 의견이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감독의 의중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행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부러 폭투를 던지고 경기를 깽판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 협업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셨는데요. 협업했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의 협업이냐면
저 더 탐사라고 하는 곳들이 지지층들은 굉장히 강하게 모여들 수 있지만 공식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그 내용을 녹취로 틉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힘을 막 실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 더 탐사에서 유튜브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이 막 일파만파 퍼지니까 그 내용을 지켜본 사람들이 설마 진짜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보면 꽤 그럴싸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했던 또 다른 협업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가 저 내용을 틀고 TF까지 언급을 꺼냈으니 나중에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핵심인 김의겸 대변인이 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건데 이거 뭐 다 같이 함께한 건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저 첼리스트로부터 만약 이야기를 김의겸 의원이 들었다면 아 목격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거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첼리스트 얘기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첼리스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제보자의 얘기에 녹취를 일방적으로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첼리스트에 묻는 건 기본일 겁니다. 근데 저 첼리스트 얘기에 따르면 김의겸 대변인은 결국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이런 내용 속에서 의정활동을 다시 돌아가도 그대로 한다? 제 휴대전화예요. 저도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있으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해갖고선 별의별 얘기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의혹 제기들. 아, 의혹 제기. 제가 이거 당 그 비대위 지도부 회의할 때마다 가서 이런 심각한 의혹 제기를 받았는데 이거를 국민 여러분 앞에 묻지 않으면 나는 지도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사진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아, 사진도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 사진의 내용을 보면 현실을 연결짓기까지는 너무 먼 거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잘못했다고 책임도 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이런 김의겸 의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이 한 언론 매체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은 정치 경험을 더 쌓을 필요가 있다라고 일종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당내에서 한동훈 차출설, 한동훈 장관 역할놀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던 터에 나온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라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이심은 분명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반드시 총선에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정조사라든지 재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정부의 또 현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법무부 장관이 그거 직을 버리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게 또 과연 바람직한가? 아하. 김영주 의원님, 네.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제 주변에서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정치 경험을 더 쌓아라. 딱 이렇게 견제구를 던졌어요. 안철수 의원은 정치 경험을 많이 쌓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정치 경험을 쌓아도 그 모양이면 차라리 안 쌓는 게 낫다. 좀 심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낡은 정치에 물들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시점상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적다라고 보지만 다시 해서 반성해야 될 건 그만큼 당내에 인물이 없다. 안철수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오히려 기존의 다선 의원들도 정말 쟁쟁하신 분이 많은데 왜 국민들, 당원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아내지 못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있어야지 그냥 한동훈이 굉장히 핫하니까 한동훈을 마치 디스하듯이 말은 정치 경험 더 쌓아야 되는데 저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정치 경험을 더 쌓아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지현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죠. 당대표란 자리에 엄중한가 법무부 장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내심의 어떤 개인의 당대표 욕심이 이게 표출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언이 아니고 이제 견제에 대한 의미로 해석되다 보면 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 또 의심받는 단계가 되지 않냐.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10년이라는 정치
어떤 경험 속에 사실은 이렇게 바람직한 길을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뭐 합당 아닌 합당처럼 해서 사실 이게 입지 자체도 좁다 보니까 당대표에 대한 욕심과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향후 대선 후보로까지 가고 싶은 욕심이 과하다 보니 저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스타성이든 그 내부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자꾸 이제 거명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서재현 부대변인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여야 뭐 국회의원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선정됐습니다. 정말 뜨거운 뉴스들인데 하나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쌈 주인공은 서훈 전 안보실장.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로 서훈 전 안보실장을 지목한 상황 가운데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조금 전 서훈 전 실장이 구속 신문을 위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자 검찰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도 넘지 말라. 서해 사건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내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안보를 정쟁 대상 삼아 무력화한 처사의 깊은 우려, 부디 도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한, 굉장히 어찌 보면 격앙된 입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냈습니다. 도 넘지 말라. 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강한 경고의 의미인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 넘지 말라. 예전에 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라는 입장도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례하다, 도 넘지 말라.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지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선거 이후에도 했던 얘기 중에 핵심적인 캐치프레이즈는 사람이 먼저답니다. 도를 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넘지 말아야 될 도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은 일이고요. 그리고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 낙인 딱지까지 찍어서 지난 정권이 한 가족의 인권을 유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 조치 그런 애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잔혹하게 그들에게 월북 낙인을 찍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100% 확실한 얘기들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월북이 아니라면 아니 증거를 내놔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 지금 같은 얘기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들이 그 어린 자녀가 편지까지 꾹꾹 눌러 써가면서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무미건조한 답장만 보내고 진실을 규명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 뒤로 참모 뒤에 숨었는지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요. 정권이 교체되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진실 규명에 대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 앞에 유족 앞에 대답해야 될 시기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이제 본인의 최측근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한테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상황처럼 본인의 측근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과 말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데요. 정작 중요한 순간 대통령이 무엇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유족이 묻는 말에 답변하는 게 도를 넘지 않는 그 기본적인 도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자, 서재현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그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월북 낙인 찍혔다고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 계속 이게 방송에서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월북이라 낙인 찍을 만큼 이렇게 모든 정보라든지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온 정보를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월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월북이라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계속 상의해서 판단해서 월북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권만 바뀌고 부처의 상황과 판단이나 그런 정황들은 그대로인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러면 월북이라고 보고가 들어왔는 거에 대한 서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어떤 문재인 어떤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영역과 어떤 정치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 정책도 지금 월성원정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제성, 안정성 이게 모든 것을 완벽한 정책은 없는 것인데 그냥 월북으로 낙인 찍다기보다 월북으로 결론 지었을 때 그 프로세스상의 미흡한 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월북 낙인 찍기로 해서 그 국민의 생명을 우리가 혹은 대통령이 혹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월북했다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은 뭘까요? 도 넘지 말라, 무례하다에 이어서 똑같은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시죠.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답했어야 했습니다.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무례한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월북몰이로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입니다. 오늘 입장문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더 부각되었을 뿐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런 글을 썼군요.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일 때는 충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흔들던 검찰. 이젠 겁이 나나 보지요.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라고 홍준표 시장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독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셨어요. 서면으로 뭔가를 좀 질의하러 가자 무례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직 대통령은 이 성역이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서훈 안보실장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하려는 단계인데 도 넘지 말라라고 뭔가 격앙된 반응. 이 문재인 전 대통령답지 않은 굉장히 좀 단호한 입장들이 지금 2번 나온 건데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독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명확한 통치의 행위이고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 당시에 종국적으로는 종전선언까지 가는 과정에서 전체 국민의 국익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행위 과정에서 나타났고 실정한 본인 스스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무례하다라고 한 것은 아랫 사람들 조사도 받기 전에 동시적으로 나를 부르는 것은 무례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그 정권이 바뀌자마자 나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까지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이 도를 넘은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보면 또 그 검찰의 입장은 이럴 것 같아.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도를 안 넘으려고 서욱선에서 자르는데 왜 도를 넘었다고 하나. 그러네요.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최종 결정권장으로 서훈 실장을 지목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본인이 최종 결정권이니까 본인 책임지라고 검찰이 하지도 않았는데 도를 넘었다. 그러면 서울까지 수사 자체도 도를 넘었다라고 보는 것인가. 예.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고 그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검찰이 보는 것은 이제 법을 어긴 행위가 있기 때문에 즉 정보를 삭제시키는 과정에서 책임자를 문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은 문 대통령의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되다. 그렇게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 서훈 실장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떤 정보나 첩보를 삭제하라라는 지시와 행동에 대한 수사인데 대통령이 월북으로 판단했다라는 통치 행위와는 별건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신 분 연결은 또 돼 있으니까
그런 입장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서익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 입장을 냈는데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수사에 대해서. 일단은 안보는 뭐냐면요. 그 대통령 선서할 때 취임할 때 선서하잖아요. 그 국가 안보하겠다. 안보는 다른 게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게 그게 안보인데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사망하기 늦어도 3시간 전에는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국제상선 통신망은 오픈돼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번에 왜 부처 판단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뀌었느냐. 그 이야기는 전 어떻게 들리냐면 과거 정권에서는 외압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 해경청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본 게 있는데 그걸 안 본 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하고 국정원에서 자료 같은 거 함부로 삭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내가 최종 승인권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왜 그러셨는지 도대체 왜 그때 그 행동을 그렇게 승인하셨고 그렇게 조치를 하셨는지 왜 그렇게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어제 국회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마스크를 던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상대방에게 던진 건 아닙니다만, 굉장한 고성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상민 장관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엄중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김경원 과장님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인데 하는 거지. 그럼 신상 발언 참석한 그 신상 발언 한번 주십시오. 신상 발언. 내가 꼭 할 얘기가 있다. 제가 오늘 의사 진행 발언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른 거는 줘야죠. 다음 전체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요? 끝나고 말도 못해. 진짜. 아니 끝나고 말도 못해. 끝나고 말도 못해. 너희가 당신들 방이야? 별 재난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들어봐. 넌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해? 말을 못했잖아. 넌 뭐라고? 조용히 앉아. 바로 끝나. 던질 테니까 기다려. 바로 누구한테 기다려. 카메라 뺄게요. 카메라 다 빼주세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제 무슨 상황입니까? 이 상황. 마스크를 뭐 던져라. 발언 끝나고 던질 테니까 뭐 딱 기다려. 약간 좀 유치하시게 싸움한 것도 같은데. 국민들 보기에 뭐 좋은 모습이 아니죠. 행안위에서 있었던 모습이고 또 저기에 신상 발언을 하려고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내용 속에서 위원장이 좀 제지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있는 또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국면들이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본질에 관한 모습은 지금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안 처리가 오늘 사실 법적 기간으로 치면 오늘 다 끝나야 되는 날일 겁니다. 그러네요. 12월 2일이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예산안이 끝나야 국정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 분명하게 처벌하고 진상규명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건데 그런 일들보다 고성이 난무하면서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는 정쟁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이 씁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금 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저도 김병민 비대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너무 지키기에 대해 너무 몰입한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활명 기회를 못했지만 그때도 이용 의원이 초선인데 주호영 당대표에게 10일 의원총회에서 왜 이상민 장관 못 지키냐고 공개 발언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어떤 참사 이후에는 이상민 장관 경질하는 것은 상식이고 본인도 동의한다고 했었는데 그 태도가 바뀌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이상민 장관을 지키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상민 장관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국정조사를 할 때 더 이제 좀 이제 진실된 것도 있지만 또 입체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예전부터 계속했던 것들이 조국의 장관 때 문제 있었을 때도 국민의힘은 법적인 잣대가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로 보라고 계속 지적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법의 잣대가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상민 장관은 말씀드렸지만 태도, 폼나게 사퇴해야 되지 않겠냐를 포함해서 어떤 기본적인 품위 유지에 대한 문제다, 어떤 책임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해임이나 탄핵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 이후에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자라는 식의 하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생각을 합니다.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어떤 식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건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건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굉장한 대선배 의원 출신이신데 의장에게도 굉장한 월권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네요 지금. 글쎄 좀 표현을 좀 가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감 표명도 표현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본회의에 꼭 부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들러서 표현해도 충분히 될 텐데.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월권이다라고 의장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죠. 의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한 도를 벗어난 어떤 그 지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의장이 제대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이슈가 갑자기 좀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산안 처리 합의하고 국정조사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급냉이 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네 탓이다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마비된 것은 결국 이제 국민만 피해가 돌아갈 것 같은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은 국정조사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오랜만에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가지고 둘이 이제 말로 잘 하고 그다음 제 생각에는 국정조사가 끝나면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합의를 해놓고 나서 이제 뒤늦게 하자마자 그 행안부 장관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뭔가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난 게 10월 29일이잖아요. 그걸로부터 한 10일 정도 안에 해임 건의하고 더 그 이상의 조치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합의든 뭐든 일단 그 판을 갖다가 좀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이상하게 정치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과 또 민주당 서재원 부대변인의 의견도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남국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지난번에도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때 고양이가 눌렀다라는 해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고양이가 눌렀다고 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글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요를 누르게 된 거라 굉장히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사이코패스 글에 좋아요. 지난 10월 이재명 대북코인 논란에 좋아요. 6월 1일 지방선거 날 이재명 비방 글에 좋아요. 눌렀다 취소. 단순 실수다라고 해명이 됐습니다. 그러자 친문 지지자와 친명 지지자 사이에 비방전이 확산됐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런 친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강한 컴플레인. 그런데요. 김남국 의원, 양산 다녀온 윤건영 의원과 통화했다.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 이재명 대표는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둘 사이 의심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 내부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진화를 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 아닙니까? 뭐 관련된 내용에서 좀 내용들이 더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SNS에 관련된 해프닝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악연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요? HK 킴, 해경군 김 씨 트위터 사건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군지 수사 들어가다 최종적으로 다 밝혀내지 못한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경군 김 씨로 의심되는 사람의 트위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방글들이 올라와서 도대체 이건 누가 한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커졌던 것 아닙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이제 거꾸로 돌아간 상황들이 아닌가 싶은데 10개 물속은 알아도 이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정작 진심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는 게 이게 한두 번 실수는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걸 또 실수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려묘 고양이 찡찡이가 태블릿 위에 올라가서 잘못 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공감했다. 라고 김남국 의원이 또 했는데 그때 트위터 HK 킴 같은 경우도 누군가 고양이가 써갖고 했는지 모르겠죠.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서재원 의원님, 근데 어떻게 그 고양이가 딱 그렇게 이재명 대표 비방하는 글에만 딱 좋아요를 누를까요?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비판하는 글만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렇군요. 다 눌렀는데 고양이가 다 눌렀다기보다는 다른 글에도 좋아요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긴 한데 그 지지자는 당연히 이게 해프닝이보다는 이게 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저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그런 감정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서요. 그렇죠. 네.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는 문재인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강퇴당할 각오하고 쓴다. 문재인을 손절해야 한다. 뭐 이런 굉장히 강경한 글도 올라왔다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사실은 슬픈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 습관적으로 좋아요하다가 확인해서 그 슬퍼요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떻게 하면 그 의도성은 있는 것보다는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가 누르기도 한다. 앞서서 박영선 장관은 이재명 대표랑 해서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다. 네. 라고 또 얘기했는데 묘하네요, 뭔가. 묘하다. 묘하잖아요. 고양이잖아요. 네. 묘하네요. 신묘한 일입니다. 자, 묘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은 붉은 밤. 마지막 경기인데 오늘 지면 16강 못 갑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이게 하지요. 대한민국 운명의 밤. 포르투갈. 감독은 지난번 경기 때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감독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 대표팀 오늘 경기 이기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12시 호날두, 펠릭스 등 호화 공격진을 보유한 포르투갈과 3차전 경기 한국팀 승리 시 제2 카제네 기적 2018년 월드컵 당시 FIFA 랭킹 1위 독일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던 그 카제네의 기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상당한 김민재 선수는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출신이라 사실 포르투갈 전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심판이 마지막에 경기 끝나고 항의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레드카드를 줘서 경기 때 감독이 그 현장에서 뭔가를 지시할 수가 없게 된 게 가장 뼈 아픕니다. 자, 그러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벤투 감독을 해설자로 섭외하라.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레드카드 받아 벤치에서 선수 지휘 불가. 저 심판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레드카드 꺼내들었어요. 감독인데 무전등 연락, 하프타임 라커룸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답답한 축구 팬들은 포르투갈전 해설자로 섭외해야 된다. 중계 보면 지시 내릴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정확할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는데 뭐 현실성은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한국 3차전에 심판은 본인 자국 경기에서 레드카드 한 경기에 10장을 꺼내들었던 심판이라고 합니다. 더 엄격한 심판입니다. 파쿤도 테오 심판, 한국 포르투갈전 주심인데 118차례 프로 경기 중 경고 612차례, 퇴장 45회 준 카드맨. 지난달 한 경기에서 사상 초유 10명에게 레드카드 판정을 내린 카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포르투갈 주축 선수 5명 경고를 받아서 추가 경고 받으면 16강전 출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뭐 불리한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6강 진출을 동전 던지기로 결판 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한국이 포르투갈 1대0으로 승리하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3대1 또는 2대1 또는 4대2로 이길 경우 한국과 우루과이 옐로카드, 레드카드 받은 수에 따라 이 페어플레이 점수를 매겨서 16강을 결정한다. 현재까지 모든 점수가 동률이다. 이 페어플레이 점수도 동률 시에 월드컵 최초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내린다는 건데, 글쎄요, 김용주 의원님 뭐 동전 던지기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동전 던지기로 해서 결정한 적도 있었다 그래요. 아, 그래요? 2000년도 예. 그 랭킹에서. 그런데 동전을 오늘, 던질 경우는 확실히 우리가 유리하죠. 예. 그리고 좀 감독이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예. 레드 카드를 많이 씁니다. 아, 레드 카드를. 두 번째는 우리 포르투갈 감독이 우리가 예. 포르투갈을 뭐 2대0, 3대0으로 이겼을 때 네네. 자국민한테 미안할까봐 네네. 벤치에 안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속 편하게 생각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또 뭐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 긴박감을 줘가지고 배수의 진으로 소위 말하자면 2018년 6.27 독일 사람들이 봤을 때 독일 참사, 카잔의 참사, 카잔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김민재 선수의 그 말하자면 조금 부상 상태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죽을 힘을 다했다면 2018년도에 원래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독일이 우리를 7대0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예. 그때 손흥민 선수가 김영건 선수하고 골 하나씩 넣어서 2대0으로 이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우선 포르투갈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무래도 해이해졌을 가능성이 예. 많고 우리는 정말 죽을 각오로 뛴다면 의외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본이 그런 걸 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신선한 충격으로 줄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죽음의 조에서 1위로 16강행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못할 리는 없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응원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